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돈 못 벌어요. 행동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단순한 사람들이 이기는 거고 용감한 사람이 돈 버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울 때 주도들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다음 Y스트릿은 해병대 교육이에요. 세 번째 원칙 중에 이게 나옵니다. 네. 가격은 싸다는 이유로 사는 게 아니라 경로를 읽어야 한다. 네. 대장이 상한선을, 네. 생활이 하한선을 정한다. 네네. 어떤 의미입니까? 칼럼은 한 그거에 관련돼서 한 열 몇 개가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카테고리 6개 나눠놓고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이제 칼럼인데 많은 사람들이 싸고 좋은 것들을 찾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싸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거 중고차 딜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싸고 좋은 차 없다고. 예. 그러니까 비싸고 좋은 것은 있죠. 예. 그리고 비싼데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좋아지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입지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아닌 지역들의 상한선은 서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지역들은 아무리 비싸도 서울의 좋은 것들을 역전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비싸냐 싸냐 기준을 모를 때에는요. 서울 같은 지역 아래에 있는 지역들은 서울보다 비싸냐 싸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202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GTX-C가 있어요. 예. 그게 발표가 되는데 신규 역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안양과 의왕에 역이 생기게 됩니다. 인덕원역이라는 역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없었던 지역에 신규 역이 생겼는데 그게 강남까지 바로 갈 수 있는 10분 만에 갈 수 있는 되게 좋은 역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덕원역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새 아파트가 엘센트로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예, 푸르지오. 굉장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지금도 의왕시에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네. 그게 10억, 11억 원이었었는데 뜬금없이 16억이 넘어갔어요. 5억 이상 올라간 거죠. 거래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몇 건 없죠. 보통 신고가 생길 때는 몇 건 거래 안 하고 쭉쭉 올라갑니다. 예. 그럼 엘센트로라는 아파트가 과연 16억, 17억 가치가 있느냐? 뭐 지금 저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네. 그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왕보다 상급지는 안양이고요. 안양보다 상급지는 과천이고 과천보다 상급지는 서울이거든요.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제가 그 칼럼도 썼던 것들인데 16억 8천만 원을 주고 엘센트로를 살 바에는 서울 한강변에 있는 구축을 사자고 썼었어요. 칼럼을 그때. 왜냐면 그때 15억 16억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죠.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구축이 더 올라가거나 엘센트로가 빠지거나. 근데 그 이유 시장을 보게 되면은 서울 거 더 올라가고 이건 빠졌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싹 벌어진 거죠.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서울에 있는 게 더 많이 올라가서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따라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싸다 싸다의 문제들은 일단은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서울의 아파트들의 최상급지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늘 고평가예요. 예, 이게 주식으로 따지게 되면은 늘 비싼. 예, 실적이 나오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PBR이니 PR 이거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최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물건이 없잖아요. 근데 나는 수천억이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아파트 살아야 되는데 딱 매물이 하나야. 근데 그 전에 50억에 거래됐는데 매물 딱 하나 나온 게 100억이었어. 그럼 100억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시세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들이 파느냐? 안 팔죠. 왜? 상급지가 없어요. 이거 팔고 딴 데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하늘 위에 가서 살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용어로는 뚜껑이라고 하는데 뚜껑들은 상한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뚜껑 가격에 있는 아파트 밑에 단지들부터는 상한선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따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가격들을 찾을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책을 만들 때도 그 뚜껑을 보고 자꾸 저걸 잡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아파트는 70억을 하든 100억을 하든 그냥 사실은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비싼 아파트들은 더 비싸게 냅두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파트들이 그 아파트를 따라가지도 않아요. 갭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그냥 저기 안녕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구 바로 밑에 2등급집 입지가 이제 동작구나 강동구나 마포구나 성동구인데 거기는 아직도 팔사가 20억대예요. 30억대까지 가는 아파트도 있는데 근데 지금 강남은 50억, 60억대거든요. 예전에 붙어 있었는데 이미 1등급과 2등급도 벌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똘똘한 한 채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요것들이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따라갈까 봐 겁이 나서 여기 규제를 하는 것들인데 전 냅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하게 되면은 또 일로 또 몰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차피 저거 50억짜리인데 내가 못 사니. 못 삽니다. 20억짜리로 가자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 경제력에 맞춰서 알아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규제보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성격이 너무 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못 참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받거나 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갈 수 있을 때 빨리 가자라고 하면서 그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거랑 다른 게 부동산은 한 번 사면은 11년 정도를 평균적으로 소유하거든요. 그럼 그 가격대에서 더 싸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샀으면 바로 팔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거주 집이기 때문에 그냥 10년 동안은 비싸게 샀더라도 내가 산 가격보다 빠진다 하더라도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세가 내려오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은 조금 이게 좀 보수적으로 가는 거죠, 가격대가.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냥 사용 가치가 있고 여기서 그냥 눌러 앉아서 살면 되고. 네. 그게 또 다른 사람들도 와서 살고자 하는 지역이고 아파트면 네. 물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촌 동생 말씀드렸잖아요. 2012년도에 13억 8천 주고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12억에 다음 달 거래된 거예요. 저를 막 달달 볶아요. 2억 빠졌다고. 그래서 또 어차피 재건축할 때까지 기다릴 건데 10년 더 남았어. 뭐 70억이 됐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 팔았죠, 그 친구도. 어떻게 지금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없나 어떻게? 저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참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네. 근데 뚜껑은 상한선이 없다. 네. 그리고 그 뚜껑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 따라가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상한선을 볼 때랑 기준 가격은 되는 거죠. 대장이 상한선 역할을 한다. 그럼 반대로 하한선은요? 하한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급 입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좀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마 소득과 거의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로 살 수 있는 지역들이 있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다세대 빌라로 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대치동에 무조건 살아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치동 아파트에 갈 수 있으면 가는 겁니다. 매매든 전세든 월세든.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대치동에 빌라 다세대로 가거든요. 네. 많이 쌉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자기가 그 지역에 꼭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네. 뭐 직장 출퇴근이든 학군이든 그렇게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입지를 바꿔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입지를 바꿀 때는 또 상품성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복합적인 요인이긴 한데 그래서 내가 거기 그 입지에 꼭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상품 수준을 낮춘다 하더라도 삽니다. 예. 그리고 내가 꼭 새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라고 좀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입지를 바꾸죠. 예, 그렇게 좀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이 하한선을 정한다. 네. 대장이 상한선을, 생활이 하한선을 정한다. 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쭉쭉쭉 시세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네네네. 서울에 하급지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 이런 네. 데들은요. 네. 지금 6억 원 선에 딱 정지가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 아파트의 평균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의 평균 가격은 한 30억 될 거고요. 강남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송파구는 한 20억대가 평균 가격이고 마포, 성동 이런 데는 10억 중반대가 지금 평균 가격인데 노도강, 금강구, 중랑구는요. 지금 몇 년째 6억 원을 못 넘고 있어요. 그 거래되는 평균 가격이요? 예, 예. 오,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는 만약에 6억 원대 이하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꽤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 거기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갈 바에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보다 남양주나 의정부가 더 비싸요. 중랑구보다 구리시가 더 비싸요. 그다음에 금천구나 구로구보다 광명이나 안양이 더 비쌉니다. 이쪽이 더 상급 입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이지만. 그래서 그 이유는 거기 살아보면 아는데 교통도 편리하고 기본적으로 서울의 테두리 지역들은 인프라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근데 경기도에 서울에 붙어 있는 지역들은 인프라가 좋아요. 학군도 좋고.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의 새 아파트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서울의 변두리보다는 경기도의 좀 상급 입지에 인프라가 좋은 곳에 살죠. 그쪽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활력이 하한선을 결정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그 원칙 3, 대장이 상한선을, 생활이 하한선을 정한다. 거기 이어지는 게 찔러도 터지지 않으면 가격 거품이 아니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77개 칼럼이 되어 있는데 예. 그 칼럼은 제가 2013년도에 썼던 칼럼이에요. 2013년도 첫 책 나올 때. 그래서 이제 빠진 칼럼들이 있고 새로 들어간 칼럼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때 얘기한 거지만 지금 그대로 적용해도 통하기 다르지 때문에 않네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비싸면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은 단순히 절대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없으면 거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단기간에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소득과도 많이 비교를 하는데 PIR이라고 내 소득을 몇 년 동안 모아야지 이걸 살 수 있느냐 뭐 그런 지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계속 PIR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서울에 있는 중위가격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예전에는 한 뭐 5년 걸렸던 게 뭐 10년 걸리기도 하고 뭐 15년 걸리기도 하고 뭐 강남구 같은 경우는 평생 못 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소득 증가보다 자산 증가가 더 빠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 거품이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없는 금액대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시세가 낮은 지역들은 잘 빠져요. 근데 시세가 높은 지역들은 올라갔다 빠진다 하더라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전고점이라고 하고 신고가라고도 하는데 전고점 회복하는데 신고가 갱신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평균보다 낮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전고점 회복 못한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서울이라 하더라도 예. 앞으로도 2021년도 전고점을 회복 못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오히려 거품이라고 우리가 비판하거나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말하는 지역들이 신고가나 새로운 또 가격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불편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아파트를 또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그 네. 원칙 네 번째에 있는 게 그거네요. 상품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토지까지 비교해야 한다. 네. 재건축 재개발도 시간과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아파트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수요 조사를 많이 합니다. 리서치 회사에서 1년에 50건에서 100건 정도 수요 조사를 하는데 한 네. 70%는 아파트고요. 나머지 30%는 비아파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지산, 생숙, 산업단지, 뭐 기타 등등 골프장도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하는데 목적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용이라기보다는 실거주 용도가 강하고요. 비아파트들은 실거주 용도보다는 수익률이죠. 네.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따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세가 다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다 투자해서 내가 산 금액보다 시세가 올라가는 목적으로 다 접근하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 다 필패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대표적이죠. 예, 지산도 마찬가지고 네. 오피스도 마찬가지인데 2020년도, 2021년도에 대부분 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아파트 투자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비아파트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투자 수가 몰리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시세가 많이 오른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아파트 쪽은 수익률이 나와야 되거든요. 월세가 나와야 돼요. 투자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샀냐면은 내가 산 가격보다 시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월세 수익률은 원래 한 5%, 10% 사이였는데 이게 월세는 올라가지 않은 상태, 고정된 상태에서 매매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짐에도 이걸 검토하지 않고 내가 10억에 샀는데 11억, 12억 되는 것만 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21년도에 10억 하던 것이 15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수익률은 막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2022년도에 금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가 쥐약이거든요. 예. 아파트랑 좀 다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 저하 때문에 이자도 못 내고 수익률도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을 많이 던지기도 하고 경매에 넘어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 비아파트 쪽 아까 말씀드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시세가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수익률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 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동산, 뭐 네. 오피스텔이 됐든 지식산업센터가 됐든 뭐 빌라가 됐든 간에 투자를 위한 거였는데 사실 그 투자가 대부분 시세 차익만 놓고 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주식도 이제 가치와 가격을 좀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부동산은 그거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 네. 물리시는 분들 정말 많은 거고. 그러니까 아파트는 실거주 해도 되니까 시세가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월수익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외의 부동산들은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월세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어요. 원래 시세가 올라가지 않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보면은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 수익률 사실은 뭐 서울 아파트는 말도 안 되죠. 1%도 안 투자 나와요. 가치는 거의 없을 정도로.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실사용 가치가 있으니 네. 실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어차피 수급으로 결정되는 게 가장 크죠. 네. 또 하나가 중대형 아파트 인기에 속지 말라라는 네. 말이 있어요. 이게 전문가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예. 이거는 제가 수요 조사를 25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중도형 아파트에 살면 좋죠. 근데 지역들을 한번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대형 아파트는 이제 전용 84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0평대 후반대부터 40평대, 50평대 이상 되는 것들을 대형 아파트라고 네.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이제 5구 소형이 있고 84 중형이 있고 84가 넘는 게 대형일 텐데
가장 수요가 많은 아파트는 8사입니다. 그렇죠.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이게 제일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나마 잘 가성비 따졌을 때 합리적으로 살만한 평형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이게 한쪽 수요가 몰리게 되면 또 그걸 집중적으로 막 공급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중형을 많이 공급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네. 2000년 초반이죠. 그때 똘똘한 한 채를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주택을 규제하다 보니까 한 채밖에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중형이 원래 제일 인기가 많다 보니까 2채 살 수 있는 돈으로 한 채를 살려다 보니까 대형을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형 수요가 막 몰리니까 대형들을 많이 많이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8년도 금융이 온 다음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하락이 많았었는데 공급을 많이 한 대형들이 많이 빠진 거죠. 네. 그건 수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똘똘한 한 채를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수주를 했던 것들이어서 필요 이상으로 공급했던 것들이죠. 그때도 이제 8사를 샀던 분들은 덜 빠졌는데 대형 빠졌던 분들은 손해를 많이 봤죠. 근데 지금 또 그로부터 10년이 또 지났어요. 네. 2012년도 이후에 꼼꼼히 봤더니 안 빠진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대형 살아도 되는, 대형을 투자해도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 입지가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기준을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 이 지역에 대형 사라라고 했을 때 폼이 나야 돼요. 아하. 그런 데는 수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나 60평대 살아. 폼 나요, 안 나요? 나죠. 막 결혼하고 싶고 양자 들어가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지역 비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경기도 연천군이 제일 싸요. 아파트가 평당 400 정도밖에 안 합니다. 30평대도 1억대예요. 근데 보세요. 연천군에 나 100평대 아파트 살아. 갖고 싶으세요? 애매합니다. 예, 연천군에. 예.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거기는 수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 거죠. 결국 그래서 입지 가치가 프리미엄을 만들어주는 데들은 대형 수요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느냐. 나는 입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연천군이 좋은지 강남구가 좋은지 잘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두 번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합니다. 예. 그럼 조합원들이 먼저 갖고 가는 평형대가 있어요. 조합원 분양을 먼저 하잖아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평대, 30평대를 안 갖고 갑니다. 다 대형을 갖고 가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이 다 중소형, 초소형만 나와요.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요, 20평대를 갖고 가요, 자기들이. 아, 그래요? 네. 그게 제일 인기 평형인 거야. 대형을 안 갖고 가. 그래서 이게 조합원들이 어떤 평형대를 갖고 가냐가 두 번째 조건. 그러니까 제일 이제 입지를 잘 아시는 분들은 나 여기 살아 있을 때 폼이 나는 지역들은 대형 수요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합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평형대가 메인 평형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역별로 다르다. 네. 이거 역시 입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좀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입지가 중요한가 상품성이 중요한가. 근데 아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입지라고 하신 그런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는. 네. 예. 그러면 상품성이랑 이거는 그때그때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예전보다는 상품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정확히 비율을 갖고 있는데 예전에는 9대 1이었어요. 입지가 9, 상품이 1.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아무리 잘해도 입지 좋은 곳들 역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봉구나 금천구를 하더라도 경기도나 인천보다 비쌌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상품성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입지를 거의 바꾸지가 않아요, 요즘은. 그래서 결국은 입지 내에서도 상품이 더 좋은 곳들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입지가 살짝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품성을 따집니다. 비율로 따지게 되면은 지금 7대 3에서 6대 4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상품성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입지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그래도 그래서 입지. 이제 코어 지역이라고 하는데 제 용어로 코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당연히 새 아파트, 상품성이 좋은 아파트는 당연히 천하무적인 것들이고요. 네.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구축이라도 시세가 계속 올라가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는 여기는 구축이라도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지역들은 입지가 살짝 떨어지는 것들은 상품 좋은 게 더 올라가기도 해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천구 이런 데입니다. 예. 금천구에는 좀 롯데캐슬 골든파크라는 아파트 혼자 비싸요. 나머지 구축들이거든요. 입지가 아주 뛰어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초역세권 아파트들이 있는데 구축인데 더 쌉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입지가 떨어지는 데들은 그래도 상품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입지가 좋은 데들은 입지 가치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지가 좀 떨어지는 데들은 상품성이 좀 더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대략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 같습니다. 가운데에서.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별채 부록이 그걸 설명해 놓은 겁니다. 예전에는 입지만 보면 됐는데 상품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높아져서 그것들 제가 점수화했어요. 그래서 합의 100 점수를 만드는데 점수를 한번 직접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이 아파트의 점수
점수가 높은 것들을 선택하시면 된다. 네, 그런 아까 겁니다. 그래서 그 똘똘한 한 채 백선익이 막 바뀐다고 한 말씀이 예, 그 예. 점수가 또 달라지니까 그렇죠. 등수가 이렇게 막 좀 예, 변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쓰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김학렬 소장님의 책 거의 12년 만에 다시 나온 책 네. 바탕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품 이야기를 했는데 음. 주차장부터 체크하라고요. 주차장이 예전에는 아주 중요하지 않았는데 예.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뭐 연결이 되어 있느냐? 뭐 그거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집이 없어도 차는 다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집이 있어도 차 없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집은 없어도 차가 다 있어요. 예전에는 차가 없어도 집이 있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좀 특징 중에 하나가 RV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중형차를 좋아하고. SUV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게 폭도 넓어야 되고 천장도 높아야 그쵸, 돼요. 그쵸. 근데 예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1세대 아파트가 있고 2세대 아파트가 있고 3세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새 아파트는 3세대 아파트입니다. 네. 1세대 아파트는 뭐 반포 주공, 뭐 잠실 주공 이런 것처럼 지하 주차장이 아예 없어요. 예전에는 주차 공간 배려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상 공간에 테니스장이 있거나 그랬어요. 주차장으로도 쓰기도 하고 놀이터 쓰기도 하고. 예, 그게 1세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2세대 아파트부터는 주차장 개수가 증가해서 네. 마이카 시대라고 해서 90년대 아파트거든요. 분당이나 일산인데 한 집당 한 채 예. 전후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준이 0.7대 이상이고 많은 데가 1.3대입니다. 그래서 0.7대 1.3대니까 세대당 한 대 정도였었어요. 예.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죠. 2000년도 이후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연결이 되기도 하고 주택수가 많죠. 그래서 지금은 1.3대에서 1.5대가 정도 기준인데 최근에는 이분들이 차가 2대예요. 예, 2대인 집이 그러지 많습니다. 많죠. 예. 제 옆집에 사는 이제 저희 이웃 사촌은 차가 5대예요. 그분은 와. 예, 예술가인데 예. 돈 벌면 차만 사. 뭐 지박에 있는 거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예술이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은 보통 이제 주차 대수를 2대까지는 무료인데 3대부터는 돈을 내야 돈 되거든요. 내야죠. 예, 그렇게 내면서도 이제 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임차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1.3대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2대 이상이 돼야 되고요. 하이엔드들은요. 보통 하이엔드라고 말하는 주택들은요. 4대 이상 줍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또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차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층에 세울 수 있는 주차 대수가 줄 거 아니에요. 예. 지하를 팝니다. 더. 예전에는 지하 1층까지만 있었는데 지하 2층, 3층, 4층을 팝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위로 올리는 비용보다 지하로 파는 비용이 더 비싸요. 네. 건축비가. 그래서 지하 1층 팔 때마다 거의 60%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한 층 만드는 것보다. 1.6배가 더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대수를 많이 하면 건축비가 올라가서 분양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 이 시행사들의 딜레마인 거예요. 건축비를 올릴 것인가, 지하를 얼마큼 파야 될 것인가. 그럼 지금 사회적인 수요를 감안하면 2대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건축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이엔드나 강남권 반포나 압구정 있는 아파트 보면 다 2.2대가 넘거든요. 그것들이 나중에 엄청난 프리미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세대당 2대 이상 주는 단지들은요. 집이 낡아도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 갈 때 한 대당 몇 대씩 주는지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안 체크했거든. 지금부터는 체크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 웬만한 아파트도 그 세대당 한 뭐 1.2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들은 주차난이 있죠. 네. 2대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네. 있다 보니까 또 막 요즘에 캠핑카 이런 거 막 박아놓고 네. 재밌습니다. 다시 쓰는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이 책 바탕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